침수 피해를 예방해주세요. 손전등, 라디오 등의 비상물품을 준비하고 차량 및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물건들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 장소, 비상 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가로등이나 신호등, 고압 전선 근처의 감전사고에 주의하며 대피해주세요. 갑작스런 침수로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경우 지붕이나 옥상 등 높은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요청하고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해주세요. 호우가 지나간 후에는 집의 붕괴 가능성을 점검하고 실내 환기 및 전기 설비에 주의해주세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5가지 행동 요령. 철저한 준비와 대비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꾸만 생각난다. 화장실 가서 정말 물을 터놓고 통곡하듯이 울었어요. 불을 다 꺼달라 그랬어요. 그래도 내게는 소중했다. 인도가 도덕적 우월감을 근거로 한 외교 노선이 완전히 실리주의 외교로 바뀌는 겁니다. 중국을 견제할 구체적인 필요성. 중국하고는 싸우고 원수라는데 그러지만 사실은 작년에 중국하고 교역액은 훨씬 더 늘어났고요. 우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가 미국 편인지 내지는 중국 편인지 오늘 한번 이해를 해보실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죠. 네. 요즘 방송은 말이죠. 수어 방송으로 통하고 자막 방송으로 모두가 보고 부채춤을 사뿐사뿐 소리로 듣는 화면 해설 방송까지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정말 좋습니다. 차별 없는 미디어 세상 모두가 누릴 권리입니다. 국민 안전 중심 채널 KB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엔 여전히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하천 수위도 많이 올라가서 남양주 왕숙천, 서울 탄천 일부 지점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등도 통행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서울 잠수교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최혜림 기자, 한강도 물이 좀 많이 불어난 것 같은데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제 뒤쪽 한강공원이 보여야 할 자리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도 강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곳 잠수교 수위 오후 4시 기준 7m입니다. 수위가 오르면서 오전 9시부터 잠수교 양방향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강 수위에 영향을 주는 팔당댐 방류량도 어젯밤 1,000톤 정도였다가 지금은 7,000톤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내린 비로 주요 하천들도 물에 잠겼고 유속도 꽤 빠른 상태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천 진관교 지점과 한탄강 포천 영평교 지점, 서울 탄천 대곡교 지점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퇴근 시간인데 차량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텐데 현재 도로 통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새벽부터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이어진 비로 주요 도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하천 주변을 지나는 도로들이 통제되고 있는 건데요. 중랑천 물이 불어나면서 오늘 아침 통제됐던 동부간선도로는 낮 한때 통행이 재개됐다. 오후 1시 반쯤 다시 차량 진입이 금지됐습니다. 수락지하차도부터 성수분기점까지 양방향 전 구간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철산교 부근의 서부간선도로 지림로와 양재천로 일부 도로 등도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여의상류 나들목이나 상습 침수 구간의 일부 도로들도 통행 금지와 재개를 되풀이하고 있는데 퇴근 전 도로 상황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북한이 호우로 임진강 상류 환강댐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군소식통이 오늘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8일 북한에 댐을 방류하면 사전 통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한 응답 없이 방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군남댐 수위와 연계되는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의 수위는 지난 28일 6m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이후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사전 통지 없이 환강댐 물을 방류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전부터 중부지방 곳곳에 강한 장맛비를 뿌리던 비구름대가 서서히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는 또 얼마나 더 내릴지 짚어보겠습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한 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세현 기자, 지금 전체적인 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레이더 영상으로 현재 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붉은색은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오전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강한 비를 뿌리던 이 구름대가 조금씩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후 4시 30분을 기준으로 경기 양주에 시간당 51mm, 경기 연천에 29mm, 경기 파주에는 26.5mm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비구름대가 북쪽으로 올라가면 북한에도 많은 비가 내릴 텐데 임진강 유역에 있는 연천 군남댐과 필승교의 수위 변화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KBS 재난감시 CCTV로 군남댐과 필승교 모습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임진강 유역의 군남댐입니다. 화면에 멀리 이렇게 군남댐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비구름 때문에 주변이 안개가 낀 듯 뿌옇고 그리고 강물도 빠르게 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군남댐의 수위는 오후 4시 40분 기준 27.88m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계획 홍수위 40m에서 12m 정도 남겨둔 상태입니다. 초당 방류량은 1,800톤으로 유입되는 수량을 거의 그대로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임진강 최북단에 있는 연천 필승교의 모습입니다. 강한 물살에 이렇게 구조물이 파손돼서 수위표를 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필승교의 수위는 3.18m로 군남댐과 마찬가지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접경지역 위기대응 관심단계 수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마전선이 점차 북쪽으로 올라가는 상황인 만큼 임진강 수위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디에 그리고 또 얼마나 더 비가 내리는지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슈퍼컴퓨터 강수 예상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집중호우를 뿌리던 이 장마전선 비구름이 북태평양 고기압에 밀려 점차 북쪽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면 모레까지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중북부 지역에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고 많게는 12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이 이제까지 내린 양보다는 적지만 북중북부 지역은 이제까지 350mm가 넘게 내린 지역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적은 양의 비에도 산사태나 침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위험성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젯밤 충남 서산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해당 지역 기상 관측 이래 시간당 강수량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공주에서는 주택이 붕괴돼 1명이 숨지는 등 중부 지역에 내린 폭우에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정재훈 기자입니다. 기와집 한쪽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천장을 받치던 나무 기둥은 힘없이 부러졌고 앞마당엔 깨진 기와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주택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이 집에 살던 91살 정모 씨가 빠져나오지 못한 채 갇혔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비가 조금씩 오는 게 자꾸 스며들었나 봐요.
이렇게 거기 삿가락 같은 게 썩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무너진 거죠. 그다음 누가 봤으면 돌아가시진 않을 건데. 주저앉은 다리 아래 승용차 한 대가 전복돼 있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다리가 내려앉으면서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한 겁니다. 차 안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인근의 다른 하천에서는 제방 100여 미터가 붕괴됐습니다. 하천 옆 도로는 유실됐고 하수관이 천변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서산 도심 지역에서는 주택가 상가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충남 지역에선 도로와 교량 등 공공시설 112곳과 주택가 상가 등 78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논밭 등 농경지 1720헥타르가 침수돼 농작물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런 많은 피해, 충북과 강원에서도 토사가 흘러내리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의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정부가 대구 수성구와 대전 유성구 등 6개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했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세종시는 현행 규제 지역 지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도교통부가 새 정부 들어 첫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 해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우선 대구 수성구와 대전 지역자치구 4곳, 경남 창원 의창구 등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대구 지역 자치구 7곳을 비롯한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아파트가 없지만 과거 시군구 단위에 묶여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던 경기 안산과 화성 일부 지역도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투기 과열지구는 43곳, 조정 대상 지역은 101곳이 됐습니다. 위원회는 금리 인상 기조와 대출 규제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 요인을 고려할 때 일부 지역의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종시는 주택가격 하락세에도 잠재적 매수세가 유지된다고 보고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역시 당분간 규제 지역을 유지하면서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정안의 효력은 다음 달 5일 자정부터 발생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대출 규제나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각종 규제가 풀리게 됩니다. 국토부는 하반기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 중소도시 등 일부 규제 지역의 해제를 추가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올여름이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력 수요도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심의 확정한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91.7에서 95.7기가와트 사이로 지난해 약 91기가와트보다 높아진 반면 공급 능력은 원전 가동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100.9기가와트를 유지해 지난해 100.7기가와트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올여름 전력 예비율은 약 5에서 10% 사이로 지난해 10.5%보다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비상시 신한울 1호기 시험운전 등 약 9기가와트 수준의 추가 예비 전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고물가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으로 올해보다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젯밤 8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위원들은 회의 내내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어젯밤 10시쯤 시간당 9,620원을 제시하며 표결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장했습니다. 다만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선포 후 퇴장해 기권 처리됐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었습니다. 5% 인상률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자릿수 인상률보다는 낮지만 2020년과 작년 인상률 2.9%와 1.5%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공익위원들은 5% 인상률에 대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2.7%에 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를 뺀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질 생계 수준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결정 산식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였던 법정 심의 기한을 맞추려고 결정을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최저임금 결정이 지연돼 경제에 리스크론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노사는 모두 강력 반발했습니다. 노동계는 앞으로 더 오를 물가를 감안할 때 5%는 적절하지 않다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비용 증가로 지불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노사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시되고 내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000명대로 집계돼 지난주 목요일보다 2,0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반등 기미를 보이면서 방역당국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여름 휴가 전 접종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9,595명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인 23일보다 2천여 명 많은 수치입니다. 국내 발생 9,453명, 해외 유입은 142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지난 26일 이후 닷새째 세 자릿수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4명, 사망자는 1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4,547명,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뚜렷하게 감소세를 이어가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최근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7월 말이나 8월로 예상됐던 재유행 시기가 여름 휴가 시작과 맞물려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밀폐, 밀집, 밀접한 휴가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미접종자들의 경우 휴가 전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진단은 특히 최근 4주간 위중증 환자의 86%, 사망자의 88%가 60살 이상에 집중돼 있다며 고령층의 경우 추가 접종을 통한 중증, 사망 예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60살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접종의 경우 80살 이상 연령층은 적극 권고 대상입니다. 또 고령, 기저질환자 등은 휴가지에서 KF80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증상이 발현되면 즉시 진료를 받은 뒤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 87.8%, 2차 87%, 3차 65%입니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 목적의 항체 치료제인 이브실드 2만 회분을 긴급 사용 승인했습니다. 이는 질병관리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브실드는 백신 접종이 어려운 혈액암이나 장기 이식 환자 등 면역 저하자들에게 사용이 가능한 예방용 치료제입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세 나라 정상들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강화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연설에도 나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조태음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북한 문제였습니다. 세 나라 정상은 고도화되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선 삼각공조 강화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 약속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정세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의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론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 연설에도 나섰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 연대, 가치동맹을 강조하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나토 회원국들의 관심도 요청했습니다. 과거사 문제로 냉각된 한일 관계 개선에 물꼬도 텄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정상 환영 만찬과 한미일 회담 등 5차례 마주치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일의 현안들을 풀어가고 또 양국의 그 미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나토 회의에 초청된 우리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 정상은 따로 회동을 갖고 새로운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 구성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을 의식한 듯 특정 국가를 거명하지 않겠다면서도 자유와 인권 등에 기반한 질서와 이를 존중하는 국가들 사이의 협력이 이번 회담의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KBS 뉴스 조태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럽 주요 국가 정상들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갖고 경제 외교에도 나섰습니다. 원전과 방위산업, 반도체 분야 협력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는데 대통령실은 정상 세일즈 외교의 시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박민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회담에선 원전과 우주산업 협력 방안이 대화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주요 반도체 장비업체 ASML에 있는 네덜란드와의 정상회담에선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장비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폴란드 정상을 만나선 방위산업과 원자력 분야의 협력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교육 투자는 물론이거니와 인프라, 에너지, 방산에 이르는 다방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덴마크와도 에너지 분야 협력을 논의하는 등 하루 동안 유럽 4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모두 경제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정상 세일즈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원전 수주 등 구체적 결과가 발표되진 않았는데 대통령실은 이제 출발점에 선 단계라며 앞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세일즈 활동을 지속 전개를 하고 그다음에 관계부처와 기업은 상대국 정부 부처와 기업들과 협력해서 그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체코, 영국과의 양자회담, 한 차례 연기됐던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끝으로 이번 외교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능 검증 위성에 실린 초소형 인공위성 큐브 위성이 처음으로 사출됐습니다. 큐브 위성은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성공적으로 분리됐고 오늘 새벽 3시 48분쯤 대전의 지상국으로 상태 정보가 수신됐습니다. 이 상태 정보에는 위성의 모드, 자세, GPS 상태 등의 정보가 담겨 있으며 큐브 위성의 배터리 모드와 배터리 전압은 모두 정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기부와 황 의원은 완전한 양방향 교신을 위해서는 자세 안정화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큐브 위성은 오늘 오후 2차례 더 교신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락세를 보였던 산업 생산과 투자가 지난달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 이런 회복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달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0.8% 증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좋은 날씨 등으로 외부 활동이 늘면서 서비스업의 생산이 1.1% 늘었고 제조업과 건설업도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2월부터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던 투자 지표도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와 항공기 수입이 크게 늘면서 전달보다 13%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이 호조를 지속하면서 전체 생산이 증가 전환하였고요. 내수 지출도 개선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 내지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지만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 지수는 0.1% 줄어 석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줄면서 의약품 판매액 등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소비 지표가 석 달 연속 감소한 건 2020년 3월 이후 2년여 만입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미래를 예측하는 선행순환 변동치는 모두 전달보다 0.1포인트씩 상승하며 회복 흐름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은 산업지표가 회복세를 보인 건 긍정적이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고 있고 대내외 금융 여건도 좋지 않은 만큼 경기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경찰의 여론조작 활동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우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조 전 청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조현우 전 경찰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일하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관들을 동원해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정보 담당 경찰관들은 신분을 숨긴 채 천안함 피격 사건과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등에 대해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는데 검찰은 이를 지시한 조 전 청장에게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 대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문제가 된 댓글과 SNS 가운데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작성했거나 정부 옹호 댓글로 평가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조 전 청장에 대한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낮췄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댓글이 12,000여 건으로 국정원과 기무사 등 다른 기관보다 현저히 적다고 형량을 낮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이 판단한 원심의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4년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이 확정됐고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돼 현재 복역 중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윤아 양 일가족 3명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1차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 불명으로 나왔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인은 불명이지만 익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최종 결과가 나오려면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들이 모여 저물가 시대는 끝났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물가를 잡기 위해 경기가 안 좋아지는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연례 정책 포럼에서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세계 경제는 앞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저물가 시대로 다시 돌아가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불러온 지정학적 충격과 코로나19 사태가 세계 경제의 환경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달 1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유럽 중앙은행은 오는 9월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that we're going to go back to that environment of low inflation as a result of the pandemic, as a result of this massive geopolitical shock that we are facing now, that are going to change the picture and the landscape within which we operate. 이에 대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물가 압력을 낮춰왔던 세계화와 기술 개발 등의 요인이 이제 물가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에 대해 너무 몰랐던 게 사실이라고도 했습니다. I think we now understand better how little we understand about inflation. 파월 의장은 그러면서 급격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건 알지만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선 경기가 안 좋아지는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I wouldn't agree that it's the biggest risk to the economy. I think that, the bigger mistake to make, let's put it that way, would be to fail to restore price stability. 이번 달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 연준은 다음 달 역시 0.5%포인트 이상의 인상을 예고해준 상태입니다. 미국이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가운데 올해 들어 80여 개 나라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걸로 추산이 됩니다. 저금리 시대도 막이 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가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양시장에서 개인만이 홀로 순매수한 가운데 코스피가 2,330선 초반까지 밀려났습니다. 코스닥은 2% 넘게 급락하며 3거래일째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5.35포인트 밀린 2,332.64에 코스닥은 16.91포인트 내린 745.44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미국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부진 소식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며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하락 출발했고 6천억 원에 달하는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이어지며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한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배터리 공장 투자를 재검토한다는 소식에 2차 전지 관련주의 낙폭이 컸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종목들도 반도체 업황 부진 우려에 전일의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현대미포조선을 비롯한 조선주는 한국과 폴란드 정상회담 관련 수혜주로 주목받으며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60전 내린 1298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중부지방에 집중호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은 280mm가량 내렸고 서울도 160mm가량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현재도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서 시간당 50mm에 가까운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낮까지 더 이어질 텐데 서울과 경기 북부, 인천은 최고 120mm가 예상되고요. 강원은 8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 내일도 늦은 오후부터 강원과 충남, 영남 지역에서 이따금씩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특보도 확대됐습니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된 상태인데요. 내일 아침 서울이 24도, 대구 25도가 되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대구가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다시 남부지방과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심정지 환자.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반응을 확인합니다. 의식이 없으면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합니다. 환자의 호흡을 10초 이내로 확인한 후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이때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가슴 압박 도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즉시 전원을 켭니다. 음성 안내에 따라 그림을 참고하여 오른쪽 쇄골 아래와 왼쪽 가슴 바깥쪽 아래 겨드랑이에 부착합니다. 패드선을 기계와 연결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자동으로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합니다. 이때 환자에게서 손을 뗍니다. 심전도 분석이 끝나면 음성 지시에 따라 모든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세동 버튼을 눌러 심장 충격을 가합니다. 환자에게 전기 충격이 주어진 뒤에는 지체 없이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KBS는 재난방송 주간방송사입니다. 우리 나나는 안 물어요. 걔가 순해서 잘 안 물어요. 걔는 이렇게 사납질 않으니까 물질 않아요. 사람들을 공격해 3명이 다쳤습니다. 목줄이 풀린 맹견의 공격을 받은 아내와 반려견이 동시에 물리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경기도 화성군의 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불이 나서
단잠에 빠져있던 유치원생 등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기형의 점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 검토한 결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시랜드 수련원은 컨테이너로 건물을 지어놓고도 버젓이 철골 구조물로 속여서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와 비상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런 일 없어서 내일이 이렇게 먼저 일찍 가버리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목요일 지구촌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잠자던 나토를 깨웠습니다. 나토 정상회의는 새로운 전략 개념을 발표했는데요. 러시아를 직접적인 위협으로 중국을 안보와 이익에 도전하는 상대로 명시했습니다. 나토의 군사력 증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마드리드에서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나토 정상들은 만장일치로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decision to move away from neutrality and the tradition of neutrality to join NATO alliance is going to make us stronger and more secure. 이어 나토 정상회의는 2010년에 만들어졌던 나토 전략 개념을 12년 만에 완전히 바꾸기로 합의했습니다. 과거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됐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재규정됐습니다. 미국은 유럽의 무기 배치를 늘리고 폴란드에 미 육군 5군단 사령부를 영구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를 얻은 나토.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열린 나토 정상회의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 더 강해지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나토 전략 개념에는 중국에 대한 입장도 처음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나토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나토의 영향력을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넓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China is not our adversary, but we must be clear-eyed about the serious challenges it represents.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가치를 위해 싸우고 있다며 얼마든지 우리에게 의존해도 된다고 말하고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나토가 새로 가입하기로 한 핀란드와 스웨덴에 병력과 시설을 배치하면 똑같이 대응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카스피의 연안국 정상회의를 위해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 중인 푸틴 대통령은 두 나라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도 러시아를 위협하는 영토에 대해선 같은 위협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기 문제가 심각한 미국에서 이번엔 샌드위치 상점 총격 사건으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주문한 빵에 소스를 너무 많이 넣는 바람에 다툼이 벌어진 결과라는 게 현지 경찰의 설명입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26일 미국 남동부 애틀랜타 시내 중심가의 한 샌드위치 매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샌드위치를 주문했던 용의자가 빵에 마요네즈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며 화를 낸 후 직원들을 향해 총을 쏜 겁니다. And when we learned the reason for this argument, which was too much mayonnaise on a sandwich, that an individual felt his response to that would be to fire into this business. 현장에 출동한 구급 요원들이 근무 중 총에 맞은 20대 여성 2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한 명은 숨지고 한 명은 중태입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현장 인근에서 36살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They just seem to be so hot-headed these days. Everybody wants to carry a gun. Everybody wants to scare somebody with a gun. It's just, it's scary. 애틀랜타시는 지난해 3월에도 연쇄 총격으로 한인 여성 등 8명이 숨졌던 곳입니다. 이처럼 특정 인종이나 집단을 겨냥한 증오범죄에 더해 돌발 행동까지 가세하면서 총기에 대한 우려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You pull out a gun and just shoot somebody over a sandwich? That's ridiculous.
my heart just breaks right now. 실제 지난해 미국 전역에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를 제외하고 2만여 명이 숨지는 등 4년 동안 총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최근 보다 엄격한 규제가 시작됐지만 이미 허가된 총기만 해도 4억 정에 가까운 미국에서 예상치 못한 총격에 따른 피해 우려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에 대해 수많은 여성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결정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거브로 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미디어 브리핑에서 수십 년간의 과학적 데이터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가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거브로 여수스 사무총장은 이 증거는 반박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낙태를 제한하면 여성과 소녀들을 위험한 낙태로 몰아가 여러 합병증, 심지어 죽음까지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과 도쿄를 가장 빨리 오갈 수 있는 김포 하네다 노선의 운항이 어제 재개가 됐습니다. 코로나로 운항이 중단된 지 2년 3개월 만인데요. 항공사들은 이미 수요가 충분하다고 보고 추가 증편도 서두를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지종익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서울을 떠나온 비행기가 도쿄 하네다 공항 활주로에 착륙합니다. 코로나로 운항이 중단된 지 2년 3개월 만 다시 열린 김포 하네다 노선의 첫 항공편입니다. 이 친구도 저도 이제 집도 김포공항에서 가깝고 또 고객 회사도 이제 하네다에서 가깝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조금 더 여유가 더 생기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하네다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첫 비행기엔 일본 여행사 관계자들이 탔습니다. 밀려드는 한국 관광객 수요에 대비해 답사를 떠나는 겁니다. 新しい街の情報も見ていきたいですし、日本のお客様にソウルの素敵なところを紹介できるようにしっかり見て帰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항공사의 창구도 한국행 수속을 밟는 승객들로 오랜만에 분주합니다. 서울과 도쿄를 가장 신속하게 오갈 수 있는 김포 하네다 노선. 운항이 중단되기 전까지 탑승률 80~90%의 이른바 황금 노선이었습니다. 한일 항공사들은 우선 각각 일주일에 2차례씩 왕복 8차례 운항을 시작했고 추가 증편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가가 나게 되면 저희는 즉시 하루 한 편 운항을 할 예정이고요. 추가로 인가가 날 수 있으면 김포 하네다 노선은 적극적으로 운항 증편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일 민간 교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양국이 다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선 이번 노선 재개가 한일 관계를 회복하려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도쿄 하네다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해외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꽤 있죠. 우리에게도 친숙한 관광대국 태국이 최근 대마초 재배와 거래를 합법화시켰습니다. 지구촌 돋보기에서 홍석우 기자와 함께 허용의 배경과 관광객들의 유의사항 등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대마를 넣은 먹을거리가 식당과 야시장 등에서 판매가 되는 거죠? 네, 대마초로 만든 마리아나는 안 피면 그만인데요. 이렇게 거리에서 음식에 넣는다면 좀 문제가 다르죠. 태국에선 이달 들어 대마 재배와 거래가 합법화됐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대마초를 넣은 음식을 판다는 식당들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대마초 튀김도 있고요. 대마초 피자도 보입니다. 그리고 태국 전통 요리에도 대마초를 넣어서 팝니다. คงไม่ติดนะฮะแต่ถ้าเกิดว่าเรากินอาหารที่ผสมกัญชาส่วนหนึ่งที่ช่วยได้หนึ่งเรื่องของการปรับสมดุลของอารมณ์ฮะ 네, 길거리 음식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커피나 주스, 아이스크림에도 대마초를 넣어서 판매 중입니다. 네, 태국이 원래 마약에 관대한 나라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과거 태국 북부 국경지대를 지배했던 마약왕 쿤사라는 인물이 있어가지고요. 마약 적발 시에 처벌이 엄격한 나라였거든요. 대마 관련 범죄에 연루될 경우 최고 사형까지 원래는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반인도 모바일 앱을 통해 정부에 등록만 하면 가정에서 대마초를 기르고 팔 수도 있습니다. 이달 초엔 정부가 나서서 대마 묘목 100만 그루 무료 나눔 행사까지 열었어요. 정부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고 장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갑자기 왜 그러는 건가요?
네, 태국은 뭐 관광 대국이잖아요. 이렇게 휴양지 사진도 보이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관광이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침체됐던 관광업을 다시 살리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캐나다나 네덜란드 등 대마가 합법화한 나라에서 관광객을 잡겠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이 관광은 태국 GDP의 12%를 차지할 만큼 이게 주요 산업인데요. 올 들어 조금씩 살아나는 추세긴 한데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한참 못 미칩니다. 2019년엔 무려 4천만 명이 와서 약 70조 원을 쓰고 갔다고 하니까요. 실제로 태국에선 대마초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I think it might bring people from countries where it's not legal. It could be another tourism pull for people as well. Hopefully for Thailand. 네, 결국 관광산업 부흥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가요? 네, 태국은 자체적으로 향후 3년 동안 약 13조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관광 요식업뿐만 아니라 의료 관광 산업, 농가의 수익 증대에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 결정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봤는데요. 그 막대한 교도소 운영 비용을 이유로 지목했습니다. 앞서 태국이 마약류 처벌에 엄격한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현재 교도소 재소자의 4분의 3이 마약 사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마초 관련 혐의로 기소된 대마사법 4천여 명을 석방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에선 대마가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예를 들어 태국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전자담배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자담배를 소지하거나 길거리에서 피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벌금을 물게 되거든요. 그런데 뭐 대마는 풀어준 겁니다. 물론 뭐 대마도 공공장소에서 피우면 여전히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식품에 쓰는 경우 대마에 들어있는 환각 유발 물질인 THC가 0.2% 초과일 경우에만 처벌을 한다는 건데 사실 가게와 노점 등에서 기호용으로 팔리고 있고요. 음식에도 들어가는데 기준치 이상인지 아닌지 일일이 따져볼 길은 없잖아요. 이미 또 청소년들까지 대마에 쉽게 노출이 되고 있고 벌써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เสพกัญชาไปแล้วก็ฮาร์ดเฟลเลียแล้วก็มีที่โรงพยาบาลหลวงพ่อทวีศักดิ์1ท่านอันนี้อายุแค่16ปี6เดือนเองเสพกัญชามากไปโอเวอร์โดสอยู่ใน ICU. 그럼 현지에서 모르고 대마 성분이 들어간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우리 형법 3조를 보면요. 태국 현지에서 대마를 섭취한 후 국내에서 이제 검출이 됐을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형량이요. 5년 이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건 모르고 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대마 성분의 경우 길게는 1년이 지난 후에도 모발에서 성분이 검출되기도 한다는데요. 음식점 간판이나 메뉴판 사진 등에 대마를 넣은 경우는 표시해 놓는다고 하니까요. 모르고 먹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태국에 가면 고수가 아니라 대마초를 꼭 빼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물 부족 문제에 직면한 이탈리아에서 손님의 머리를 2번 이상 감기는 미용실과 이발소에 과태료를 물리는 지침까지 등장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볼로냐 인근의 소도시 카스테나소 당국은 현지 시각으로 27일 미용실과 이발소에서 손님의 머리를 2번 이상 감기는 이른바 이중머리 감기로 수천 리터의 물이 허비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 해당 지침을 위반한 미용사와 이발사에겐 최대 5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이탈리아에선 지난 겨울부터 눈과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탓에 북부를 가로지르는 이탈리아 최대의 젖줄, 포강의 수위가 평소보다 최대 80% 줄어들었는데요. 이 때문에 북부 최대 도시 밀라노는 물 절약을 위해 공공분수대의 가동을 중단했고 상당수의 도시가 시민들에게 물 사용 자제를 당부한 상태입니다.
여름 휴양지로 유명한 스웨덴의 고틀랜드 섬. 성수기를 맞아 공항을 왕복하는 전기버스도 분주히 움직이는데요. 그런데 전기차 충전소에는 따로 들릴 필요가 없다는 이 버스. 충전기 없이 도로 주행만으로 전기차가 충전되는 무선 충전도로 덕분입니다. 2018년 시범 프로젝트 일환으로 고틀랜드 섬에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이 무선 충전도로는 도로 내부에 설치된 코일의 전류가 전기차 하단에 장착된 무선 수신 패드로 전송이 되는 방식입니다. 40톤 전기 트럭이 최대 시속 60km로 도로 200m를 주행한 경우 평균 70kW의 충전 속도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상용화된 급속 충전기의 속도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스웨덴 정부는 1.6km의 무선 충전 도로를 이르면 2030년까지 약 2,000km로 늘릴 계획입니다. 바닥 가득 색색의 대리석 타일로 각종 물고기와 동물 등의 모습을 세밀하게 표현한 이 작품. 1700년 전 후기 로마 시대의 모자이크 작품입니다. 길이 17m, 너비는 약 9m에 달하며 1996년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근 로드 지역에서 고속도로 공사 도중 발견이 됐는데요. 10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특유의 패턴과 색상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어서 발견 당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9년까지 대대적인 보존 작업을 거친 이 모자이크는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박물관을 도는 해외 투어를 마친 뒤 1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요. 이스라엘 당국은 포올은 모자이크의 규모와 그 안에 그려진 로마 선박의 모습을 고려하면 당시 부유한 상인의 저택에 깔려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며 고향 로드 지역에서 새로 건설된 고고학 센터에 전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더 뉴스였습니다. 인도 최대 경제도시 뭄바이에서 폭우로 약해진 오래된 건물이 무너져 19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무너진 건물은 1975년에 지어졌으며 시당국은 2013년 해당 건물이 허물어져 간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몬순 후기에 폭우가 쏟아져 건물이 더욱 약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남아시아의 몬순 후기는 6월 중순부터 시작돼 9월까지 이어지는데요. 해마다 이 기간에 현지에서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대륙별 날씨입니다. 서울의 호우경보가, 평양에 많은 비 주의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싱가포르와 시드니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나이로비의 6월은 우리나라의 봄 날씨와 비슷한데요. 오늘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면서 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런던과 베를린은 잔뜩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로스앤젤레스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구촌 날씨였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당신의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꼭 기억해 주세요. 도로나 지하차도가 침수되었거나 하천에 물이 넘쳤다면 절대 진입하지 말고 우회하세요.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차량이 갑자기 멈추는 것에 대비해 창문이나 썬루프를 미리 열어 탈출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이 침수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단단한 물체로 창문 모서리를 깨고 탈출하세요. 차량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황하지 말고 차량 내부에 물이 찰 때까지 기다리세요. 차량 내부와 외부의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립니다. 차량에서 탈출한 후에는 높은 곳이나 지지할 곳을 찾아 대피하세요. 그 다음 119에 연락한 뒤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리세요. 급류에 차량이 고립되었다면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차량 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차량 침수, 철저한 대비만이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KBS는 재난방송 주간방송사입니다. 가해자 상당수가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신체적 폭행보다는 정신적인 괴롭힘이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 이거 새 건데 모르는 사이지만 배려를 이어가고 문화는 다르지만 도움을 이어가고 방식은 다르지만 응원을 이어가는 우리. 존중과 배려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안녕하십니까. 살면서 필요한 경제 소식 통합뉴스룸 이티입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뚜렷한 17곳에 대해 정부가 규제 지역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대상 지역과 또 시장 영향까지 ETY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내일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지 25년이 됩니다. 한때 아시아 금융 허브였던 홍콩 경제, 지금은 어떤지, 앞으로는 어떨지 베이징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투자의 귀재를 꿈꾸던 소년이 있습니다. 20대 스타트업 대표로 성장한 그의 남다른 투자 철학 들어보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먼저 ETY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랑 셋이 살기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어떻게? 그동안 모은 거에 내 집 장만을 꿈꾸는 분들은 특히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과 대구, 대전, 창원 등 지방 17개 지역에 대해 정부가 규제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자, 대출 규제, 세금 규제, 또 청약 조건까지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시장 뭔가 좀 순서대로 가는 느낌이에요. 일단 세금 규제 풀었죠. 얼마 전에 대출 규제 풀었죠. 오늘은 자, 규제 지역을 일부 해제했습니다. 네. 이 규제 지역을 조정했다는 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그동안은 전국이 지역과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면서 규제를 계속 지역을 늘려나가기만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안정이 되기도 하고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하락이 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곳에서는 이제 규제 지역에 대한 것을 풀 수도 있다. 그런 시그널을 준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에 한해서 규제를 풀어서 뭔가 좀 거래를 활성화시키면서 이 매수 심리를 살아나게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래량이 심각하게 줄어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는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규제가 풀린 지역 어디 나왔습니까? 네, 우선 전국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 지역 이 두 군데로 해제가 되었는데요.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6곳이 풀렸고요. 그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는 11곳, 그래서 총 17곳이 풀렸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이기도 하면서 조정대상 지역이기도 했는데 여기는 조정대상 지역은 남기고 투기과열지구는 해제를 했고요. 대구의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전부 다 해제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일부 지역이 포함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안성과 화성 등 주로 이제 그 도서 지역, 섬 지역의 경우에 그 아파트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뭐 미분양 속출해서 정말 곡소리 났던 지역 대표적인 곳이 대구였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수성구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남고 나머지 구는 다 지금 규제가 풀렸어요. 이게 아무래도 가격 하락세가 컸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특히 가격 하락세가 컸을 뿐만 아니라 미분양 물량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27,000호 정도가 미분양이 현재 있는 상태인데요. 대구 한 지역에서만 8,000호 정도가 미분양이 있었고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경북 지역 같은 경우까지 합치면 15,000호가 대부분 이 지역에 미분양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전부 해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규제 지역 해제가 거론됐던 세종이라든지 또 김포, 파주가 빠진 거는 왜 그랬을까요?
네, 이번에 수도권 지역과 세종이 이제 그동안 해제가 거론되기는 했지만 이번에 해제된 지역에서는 빠졌는데요. 네. 세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개발에 대한 호재가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미분양 호수가 지금 13채밖에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역시 가격 불안 요소가 될 부분을 우려해서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네, 맞습니다. 자, 규제 지역에서 풀리면 일단 뭐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우선은 세금 부분이 크게 많이 달라지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2년의 거주 요건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다시 얘기하면 이제 해제된 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고 네. 2년 이상 보유만 하더라도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즉 네.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집을 사서 이사를 가려고 할 때 날짜가 안 맞아서 두 개가 겹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 집을 처분할 수 있는 중복 보유의 기간을 주게 되는데 이때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으로 네. 단축이 되는데 이게 해제가 되는 지역, 이 지역에서는 3년으로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취득세 중과 안 되는 거고요. 네, 취득세 중과가 되면 8%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네. 이 세율을 다시 이제 기본 세율 1에서부터 3% 낮은 세율만 내고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 저거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계신 분들, 그분들에게만 좀 해당이 맞습니다. 되는 조정 거죠? 대상 지역에 네. 집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추가로 사는 것도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중과가 됐었는데 해제가 되면서 이제 일반 세율로 적용을 받습니다. 네. 자, 대출 규제는 좀 어떻게 바뀌나요? 네, 대출에 대한 것도 크게 바뀌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라고 그래서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서 60%까지 LTV를 적용을 받아요. 집값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네. 한다면 이번에 해제된 지역에서는 70%로 늘어나게 되고요. 예. 네, 기존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한 채 더 이사를 가기 위해서 살 때에는 50%, 집값의 50%까지밖에는 대출을 못 받았는데 네. 이번에 이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역시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정부가 3분기부터 LTV 80%까지 완화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은 이 제도하고는 별개로 존재를 네. 하게 되고요. 그 80%까지 LTV가 완화되는 케이스는 생애 최초로, 그러니까 집이 한 번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이제 사는 경우에 한해서 80%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시는 경우라면 어느 지역과 상관없이 다 8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 요건도 좀 완화가 되나요? 네. 그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에는 청약 요건도 완화가 되는데요. 기존의 투기 과열 지구와 청약 과열 지역에서는 세대 주,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가장만 이제 신청을 할 예. 수가 있었고 청약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규제가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세대원 입장에서도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지니까 청약 대기자들의 좀 매수 심리를 살아나게 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매수 심리에 대한 진작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규제를 풀 곳은 풀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정부 의도대로 정말 지금 거래를 좀 살아날 만한 그런 충분한 불씨가 된다고 보십니까? 이번 규제 지역 해제한 게? 네, 하락하는 지역, 이번에 규제가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크게 나타났던 하락폭을 네. 일부 완화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네. 급격하게 증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과거에 부산 그 해수동이라고 해서 해운대, 수영, 동래 이런 경우에는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다음에 엄청나게 거래량 붙으면서 뭐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산의 해수동이라고 하는 3개 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19년 11월 달에 이제 가격이 조금 하락하면서 일시에 좀 해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해제 이후에 다시 거래량과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1년 뒤인 20년 11월 달에 다시 네. 규제 지역으로 묶이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해당 지역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미분양 물량이 그렇게 큰 편은 네. 아니었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 상황이 수 있습니다. 다르다. 근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제 지역으로 묶는다는 거는 그만큼의 가격 상승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 지역으로 묶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좀 미리 찍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네. 규제 지역을 해제한다는 거는 가격의 상승 여력이 떨어진다는 건데 과연 사람들이 그 지역에 관심을 가질까? 이게 정부 의도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실제로 말씀하신 부분을 규제의 역설 혹은 완화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규제 같은 경우 규제가 새로 생길 때에는 특정 지역을 규제로 묶어버리게 되면 가격 상승에 대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네. 반대로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에서는 가격이 더 떨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네. 사람들이 더 안 사게 되는 효과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과 같이 금리가 인상이 되고 유동성이 흡수되는 시기에는 규제의 완화, 그러니까 완화를 하더라도
오히려 가격은 더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 좀 추가로 규제 해제 지역을 발표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이 됐다가 거론이 되다가 그 해제 지역에서는 빠졌던 지역들, 네. 수도권의 일부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이번 발표를 하면서도 네. 추 연말쯤에 다시 가격 하락폭이 크면 좀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이지만 우리 동네도 이 가격 하락이 심상치 않아요 하는 뭐 그런 자치구도 이런 규제 지역 해제 발표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다만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또 경기권, 수도권과는 또 다르게 그동안의 집값 상승폭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네. 규제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마지막 순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집값이 뭐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전망을 하기 어려운 변곡점에 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때는 좀 정부의 어떤 규제 완화 정책 그런 방향을 빠르게 캐치해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ETY 우병탁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ET콕입니다. 발견 하루 만에 인양된 승용차는 거꾸로 뒤집어질 지었습니다. 실종된 조윤아 양 그리고 부모의 시신까지 승용차 속에서 함께 인양됐습니다. 이들 가족이 탄 차량은 실종 당일 밤 전남 완도 송곡항 인근 방파제로 들어서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후 자취를 감춘 채 실종 29일이 지나서야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물체가 감지되면 그 형태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걸 모니터로 확인을 해서 조정 수색하는. 대대적인 경찰 수색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새 식구가 무사하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불안했던 추측은 현실이 됐습니다. 차량 인양은 완료했고 차량 내에서 사체 3구를 확인했습니다. 그 시각은 13시 20분입니다. 숨진 유나 양은 10살, 부모는 30대 중반의 나이였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살던 부모는 유나 양이 다니던 학교에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주로 체험학습을 떠난다는 신청서를 출발 이틀 전 급히 제출했습니다. 이 세 가족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된 걸까? 여행 전 부모가 남긴 인터넷 검색 기록에서 단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방파제 추락 충격, 완도 물대, 수면제, 그리고 루나코인. 이 검색 기록에 남겨진 루나코인은 지난달 대폭락 사태를 겪은 가상화폐, 바로 그 루나입니다. 10만 원 선에 거래되던 코인이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돼 투자자들을 공황 상태로 내몰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나 양의 아버지는 광주의 한 전자상가에서 조립 컴퓨터 판매를 하다 지난해 7월 폐업했습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빚을 졌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학교 측은 체험 학습이 끝나도 유나 양이 등교하지 않고 부모와도 연락이 닿지 않자 가정을 방문했는데 우편물만 가득 쌓인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우편함에는 채권 추심기관의 독촉장이 쌓여 있었고 월세와 관리비도 연체 상태였던 걸로 전해집니다. 이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조윤아 양. 새 가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었던 건지. 한편 교육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5일 이상 체험학습 시 주 1회는 담임과 아동이 반드시 통화를 하도록 하는 등 학생 관리 방안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ET콕이었습니다. 자, 7월 1일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지 2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홍콩은 최근 급격한 중국화와 함께 국제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홍콩 경제의 현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조성호 특파원, 우선 홍콩 경제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타격이 상당할 텐데요. 최근 또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다고요? 네, 홍콩에서 관광 명물 역할을 하던 수상 해산물 식당이 있었습니다. 전보라는 곳입니다. 중국 황실을 닮은 대형 식당인데요. 먼 바다로 끌려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사람들로 북적이고 도둑들, 007 등 영화도 촬영한 명소가 수명을 다한 겁니다.
불경기에 코로나19까지 덮치자 2020년 3월 영업을 중단했는데 결국 인수자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순 동남아로 예인하기 시작한 건데요. 남중국해에서 그만 좌초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홍콩 경제의 쇠락을 상징하는 듯하다며 씁쓸해하는 홍콩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랬군요. 지난 25년 동안 홍콩 경제의 변화가 참 궁금한데요. 주요 지표로 확인해 볼까요? 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1997년을 기점으로 주요 지표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난 25년간 GDP는 2배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연평균 GDP 증가율을 보면 반환 이전 25년 평균이 7.2%였는데 반환 이후에 2.9%에 그쳤습니다. 실업률은 97년 2.2%였는데 지난해는 5.2%였습니다. 올해 1분기 실질 GDP 기준 성장률은 오미크론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4%에 그쳤습니다. 경제의 성숙도, 코로나19 타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활력이 떨어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무엇보다 어떻습니까? 최근 몇 년간 급속히 진행 중인 정치적 변화, 또 이른바 중국화가 홍콩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던데요. 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때 적어도 50년은 보장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중국과는 다른 체제를 인정한다는 이른바 일국양제입니다. 그런데 2019년 홍콩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중국 정부의 대응이 확 바뀌었습니다.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킨 뒤 이른바 범민주 세력이 줄줄이 구속되고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 이런 구호 속에 선거 제도를 바꿔서 홍콩 의회도 친중파가 석권했습니다. 최고위직인 신임 행정장관에는 시위 진압을 책임졌던 경찰 출신이 베이징의 의중에 따라 경쟁 없이 당선됐습니다. Hong Kong will remain a stable and safe place for people to go about their day-to-day business. Because without stability, there will be no prosperity. 여기에 아직도 입국자 격리를 유지할 정도로 강력한 코로나 방역 정책을 고수합니다. 연초 홍콩의 유럽 상공회의소가 조사를 했더니 홍콩 진출 유럽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이전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홍콩 보안법의 여파로 홍콩인들이 떠나고 강력한 방역 정책 때문에 외국인들이 떠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래서야 홍콩이 국제 금융허브 위상을 유지할 수 있겠냐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홍콩을 포함해서 그 주변 일대를 대규모로 개발하는 그 중국 정부의 정책이 또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외강하오 대만구 개발 계획이란 프로젝트입니다. 3년 전 청사진이 발표된 이래 최근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나옵니다. 외강하오에서 외는 광둥성을, 강은 홍콩을, 아오는 마카오를 뜻하는데요. 따라서 광둥성과 홍콩, 마카오를 아우르는 대규모 연안 지역을 말합니다. 이 일대를 단일 경제권으로 묶고 홍콩과 본토의 금융 시스템과 연계해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게 중국 정부의 구상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홍콩을 발판으로 중국 도시들은 발달하겠지만 홍콩은 자칫 이 차별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홍콩 야당들은 우려했습니다. 이미 홍콩의 대규모 사업을 중국 기업들이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홍콩의 경제력을 흡수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홍콩 반환 25주년을 맞아서 시진핑 주석이 오늘 직접 홍콩을 찾았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례적 행보입니다. 홍콩 통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연일 떨어지는 주식 가치,
성장주, 가치주의 경계가 무너진 이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방향 잡기가 쉽지 않은데요. 자, 이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 즉 AI 기술로 새로운 가치 투자를 구현해가고 있는 20대 청년 스타트업 대표가 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아크로스 문효준 대표 함께합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올해 27살. 네. 그런데 금융투자 회사로 스타트업을 시작하셨어요. 네. 어떤 고민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앵커님께 한번 거꾸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앵커님의 부모님이 만약에 은퇴를 하시는 상황이고 네. 은퇴 자금으로 현금 5억 원이 있을 때 어떻게 노후 생활을 위해서 투자를 할지 좀 생각나시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저를 굉장히 어리게 보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부모님 걱정할 나이가 아니라 이제 네. 제 은퇴 후 노후 자금을 지금 걱정할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해서 뭐 어떤 답을 얻으셨어요? 사실 토스라던가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기술 기업을 통해 금융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간편해졌지만 저희 부모님이라든지 주변 지인분들도 네. 이런 고민에 대해서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이런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 금융 투자 상품을 만드는 이제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에 기반한 네. 투자 상품,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뭐 주식, 뭐 ETF, 뭐 펀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뉴욕증권거래소에 연 7%를 월 배당하는 ETF를 상장을 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네. 그런 이제 은퇴자금 5억 원이라는 금액이 있을 때 예. 아까 직접적인 답변을 못 해준다고 했었는데 저희는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하는 형태의 상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ETF라는 게 네. 주식과 좀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네. 계신데 그 주식을 한 상자에 모아놓은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네. 설명하신 게 정확합니다. ETF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의 주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산군까지도 하나의 박스에 넣어서 네. 되어 있는 금융투자 상품의 하나의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반 주식보다는 조금 변동성은 덜하겠네. 이 주식이 오르면 또 이 주식이 하락했을 때 서로 이게 상쇄가 되니까. 네, 정확합니다. 그런 네. ETF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분산 효과 때문에 이런 네. 변동성상에서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ETF 상품을 인공지능에 기반해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주식 시장을 인공지능이 예측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공지능을 투자에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인공지능이 운용한다 그러면은 네.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을 저희가 전략을 탐색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표현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데이터가 사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기업들이 공시하는 공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네. 기업 실적 발표에서 나오는 자연어 데이터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 통화 정책상에서 네. 이야기 나오는 이제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네. 이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탐색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네. 사람이 하기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습득하는 능력이 사람보다 훨씬 인공지능이 뛰어나니까 그런 효율성 면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수익률이 잘 나옵니까? 인공지능이? 현재 저희가 이제 사람이 운영하는 그런 경쟁 상품군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경쟁 상품군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수익률을 내고 있지만 네. 이게 워낙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약간 소폭인 마이너스 한 5%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기는 합니다. 앞서 그런데 그 월 배당을 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네. ETF 상품이. 그래서 이제 노후 생활에 대비한 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월 배당이라면 한 얼마 정도 예상하면 됩니까?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5억 원 기준으로 대략 연 3,50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억 원을 투자했을 때 연 3,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월로 나눠보면 한 300만 원이 나오니까 네, 연금 그런 같은 역할을 해줄 수는 있겠네요. 네, 저희도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ETF 상품이라는 게 항상 수익만 나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자칫하면 원금을 잃을 수도 있는데 네.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사실 이런 하락장에서는 저희가 이런 주식뿐만 아니라 뭐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리츠라든지 되게 정말 다양한 자산군을 하나로 이제 하나의 박스에 모아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분산 효과 때문에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더 높은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질문들 받지 않으세요? 그렇게 높은 수익률 달성할 거면 네. 그런 시스템이라면 네. 그냥 본인이 대출받아서 다 수익을 가져가지 왜 남한테 팔려고 하느냐 네. 뭐 이런 질문도 가끔 받지 않으시나요? 사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저희 회사도 저희 회사 자본금의 절반 이상이 이 금융상품에 투자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저희가 단순히 돈 버는 것을 넘어서 네. 좀 더 긍정적인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제 의미에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그런 투자의 대가들은 네. 보통 그러잖아요. 인간의 심리에 반하는 어떤 역발상 접근이 고수익을 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